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뭐 새로운 공부를 할까 하다가 아니지, 해가 바뀌어도 공부는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앞섰습니다. 좀 꼰대스러운 생각이죠. 그래서 지난 12월에 충선왕 1편을 한 셈이죠. 오늘은 충선왕 2편입니다. 충선왕은 완벽하게 인생을 두 막으로 나누어서 살았습니다. 2025년에 1막, 2026년을 시작하면서 충선왕 2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충선왕 이야기하면서 제가 조사를 잘못한 게 있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선의 국왕이 27명이다. 한 명 왜 뺐냐. 이거 제가 확실한 오류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바로잡고 사과까지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죠? 조선 왕실에 사과를 해야 되나요? 자, 어쨌건 27명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한 오류, 이건 오늘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충선왕은 우리 역사의 유일한 혼혈왕이 아니고 최초의 혼혈왕입니다. 당연히 충선왕이 혼혈왕이다 보니까 충선왕의 아들, 손자, 또 증손자까지, 어떻게 보면은 증손자의 아들, 이건 이제 현손이라고 하는데, 현손 그 아래까지도 혼혈왕이 있어요. 물론 피의 농도는 점점 몽골 피의 농도는 점점 묽어집니다. 어쨌든 혼혈왕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충선왕은 그래서 유일한이 아니라 최초의 혼혈국왕, 바로 잡겠습니다. 자, 이제 충선왕 이야기를 해볼까요? 충선왕은 쿠빌라이의 외손자이기도 하고, 원황실의 부마이기도 하고, 무종 카이샨 칸이죠. 인종 아유르바르아다 칸입니다. 이 두 형제의 정변에 협력한 공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200명 넘는 국왕 가운데 태어날 때 가장 수저값이 비싼 국왕입니다. 금수저보다 비싼 수저를 들고 태어난 왕이죠. 그리고 평생을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삽니다. 물론 당분간 한 10년 정도 권력에서 밀려나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권력의 최상층에서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선왕에게서 받는 이미지는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이런 모습이죠. 아주 자신감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과감하게 실행한 그런 왕이죠. 24살 때 8개월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 젊은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포부를 가지고 고려의 정치를 개혁하려고 했고, 10년 뒤에 원의 실력자가 되어서 복위했을 때에도 역시 자기의 정치적인 필요에 충실한 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나는 고려 왕위 가지고는 부족해, 이거 부족해, 그래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원나라 수도에 그냥 머무는 길을 택했을 정도니까요. 이 자신감이 넘쳐났던 이 국왕은 다른 왕들, 원간섭기의 다른 왕들과 아주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이전의 충렬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지킬 것인가, 여기에 골몰했다면 충선왕은 나는 그냥 받아들일 거야, 이런 식이에요. 구체적인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 백성들의 그 호적을 작성할 때 군인과 민간인을 나누려고 했어요. 이거는 고려의 전통과는 다른 겁니다. 고려에는 군인호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군과 민이 분리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런데 충선왕이 갑자기 군민을 나눠야겠다, 원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원나라 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호적을 만드는데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고려 관리들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나라의 군사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걱정한 거는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의 군인 수가 분명하게 파악되고 이 사실을 원에서 알게 된다는 이런 점이었을 겁니다. 이거 언제 이야기할 기회가 아마 있을 텐데요. 그 당시 고려는 고려의 국세,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에서 요구할 때 군대를 몇 명이나 파견할 수 있는지 이걸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충성왕이 이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말립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충성왕이 그래? 그러면서 또 그만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깊은 생각을 하고 내가 이걸 꼭 해야겠어, 이게 아니고 원나라에 가보니까 이러던데 그거 좋아 보이던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었나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쉽게 또 거두어 드릴 수 있었다. 1308년에 34살 때 복위를 하잖아요. 복위를 하니까 복위식 세리머니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할 때 충선왕이 이상한데 내가 원나라에 있을 때는 모든 절차가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높던데 왜 고려는 왼쪽이 더 높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좌의정과 우의정이 말 조선시대라면 있잖아요. 그러면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더 서열이 높습니다. 좌, 왼쪽을 오른쪽보다 높이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인데 상좌라고 합니다. 좌를 높인다라는 뜻이에요. 전통적으로 고려시대에도 계속 상좌였습니다. 언제나 좌우가 있으면 좌가 더 높은 거였는데 원나라는 안 그랬거든요. 원나라는 우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상우죠. 네, 상좌를 상우로 바꿉니다. 그때 고려의 가장 높은 관직이 중찬이라는 거였거든요. 이 중찬에 좌중찬, 우중찬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중찬이 이제 가장 높은 관직이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정승으로 이게 바뀌는데 그때도 우정승이 좌정승보다도 높게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충선왕이 내가 원에서 봤을 때는 이렇던데 왜 고려는 안 그래?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충선왕이 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20대까지는 거의 고려에 살았단 말이에요. 당연히 상좌인 걸 알죠. 이걸 알면서도 지금 원나라에서는 상우야, 우리도 바꿔, 이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이거 그냥 한 글자 바꾼다고 되는 거겠어요? 사람들 관리 임명장 다 새로 써줘야 돼요. 좌정승이었던 사람이 우정승으로 바뀌는 거고 우정승이 좌정승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 사람 임명장 다 써줘야 됩니다.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명함 다 다시 파야 돼요. 이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글자 하나 고치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치워요. 원나라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거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왕실의 동성혼. 뭐냐면 고려 왕실이 건국 초부터 왕실 안에서 혼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사촌 간의 혼인도 있었고 심지어는 친남매 간의 혼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동성 근친혼에 대해서 원나라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거 이상해. 그렇게 하지 마. 이건 이미 충렬왕 때 그런 요구를 해왔어요. 그랬더니 충렬왕이 아니 우리는 불개토풍이야. 이거는 불개토풍. 이거는 훨씬 전에 원종이 태자 시절에 쿠빌라이를 만나서 전쟁을 끝내고 우리 이제부터 평화롭게 지냅시다라고 약속할 때 가장 먼저 받은 약속이 고려의 풍속을 고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불개토풍이야.
왕실의 동성혼도 이거 토풍이야, 이거 고치라고 하지 마, 이렇게 버텼던 건데, 충선왕은 자기가 먼저 이거 옳지 않아, 이거 원나라에서도 이거 고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해서 스스로 왕실 동성혼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그거 있잖아요. 앞으로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은 이런 가문 해가지고 쭉 나열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나열된 그 가문에다가 재상지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요. 재상을 대대로 배출한 가문. 다시 얘기해서 충선왕이 나열한 그 가문들이 요 시점, 고려 후기에 고려의 가장 최상층의 가문이 되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충선왕은 그런 거는 뭐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문호를 개방했다고 할까요? 원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야, 이게 좀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충선왕이 이렇게 원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충선왕 가까이에 있는, 그러니까 충선왕의 그 뜻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충선왕한테 이런 제의를 해요. 그때 고려의 최고 관청이 도첨이사사라는 관청이었습니다. 이 도첨이사사는 고려 전기의 중서문화성이 충렬왕 때 첨이부로 바뀌었다가 요게 어느 다음에 도첨이사사라고 바뀐 건데, 이 도첨이사사의 그 관직을 고려 국왕이 임명하게 하지 말고 원나라 황제가 임명하는 임명장을 받읍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든 거는, 그렇게 하면 권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고려에 도첨이사사의 중찬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는데, 당연히 고려 국왕이 임명을 하죠. 고려 왕의 신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나라 황제가 임명한 걸로 합시다. 원나라 황제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효과가 있나? 원나라의 관리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도첨이사사 관리들의 임명장만큼은 원나라 황제가 주는 걸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충선왕이 그거 괜찮겠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해요. 고려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나라 황제의 임명을 받은 그 사람은 황제의 신하입니까? 고려 국왕의 신하입니까? 그 임명장을 준 사람 위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명장 준 사람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임명장을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자를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인사권이 고려 국왕한테서 떨어져 나가서 원나라 황제한테 가는 거잖아요. 도첨이사사 하나만 그렇게 하고 끝날 수 있을까요? 이거 더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고려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랬더니 충선왕이 또 그러네, 그래서 또 그만뒀어요. 위험한 국왕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나라를 없앨 위험한 국왕입니다. 나이도 적지 않아요. 34살이나 돼서 이러고 있었으니 그 당시 고려 관리들이 좀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안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힘이 셌다는 거예요. 원나라 공신이고 부마고 그 당시 원나라 황제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갔던 거죠. 실제로 정치를 할 때에도 원나라 정치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무종이나 인종을 옹립한 것부터가 그런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원나라에 있으면서 밤놔라 대추놔라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고려의 그 오래된 신하들이 볼 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충렬왕의 정치를 경험했거든요. 충렬왕은 되도록이면 원나라 정치에 개입하려고 안 했어요. 대신 원나라가 고려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습니다. 고려를 원과 관계없는 섬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계속 그랬던 거죠. 안 그러면 간섭이 더 강하게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불개토풍, 또 세조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는 세조구제, 이런 걸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려고, 이 고려라는 나라가 행여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충선왕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누가 그러겠어? 승자의 입장에서 원나라 제도를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개토풍이라고 하는 그때까지 고려 국가를 유지하는 핵심 논리였던 이 정책에 대해서 충선왕은 그다지 신경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고려 국왕이 불개토풍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이런 선례를 남겼는데 충선왕만큼 힘 있는 왕은 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례만 남고 막을 수 있는 힘은 사라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충선왕의 그림자였습니다. 자, 이제 충선왕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는 충선왕 1편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첫째, 양위를 했어요. 왕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1313년 복유한 지 5년 뒤에 고려 국왕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충수광이 즉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꼼수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이 20살이나 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아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자 자리, 그 충수광의 후계자 자리는 왕고라고 하는 조카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자기는 심왕을 가지고 계속 원에서 체류하는 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왕고의 지위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됐어요. 처음에는 고려 세자에서 시작이 됐는데 2달 뒤에 5월 달에 툴루게, 한자로 동로화, 이거 원의 인질로 가는 건데 사실은 원 황궁에 가서 수규하면서 다음 왕자리를 예약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세자니까 당연히 툴루게가 될 자격이 생기죠. 그래서 이 왕고가 원나라로 가서 황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나라 황제를 자주 보게 되고, 멀리 있는 충수광보다 가까이 있는 이 왕고가 황제와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실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심왕 자리를 왕고에게 물려줘요. 요거 왜 그랬는지 좀 이유가 분명치 않았는데, 그 날짜를 이렇게, 그 시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충선왕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심왕 자리를 왕고에게 물려주기 직전에 충수광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충해왕이 되는 요 아들이 태어나요. 이러니까 충선왕도 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세자 자리를 나중에 저 지금 태어난 내 손자한테 줘야 되는데, 왕고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왕고한테서 세자 자리를 회수해야 되겠는데 이게 공짜로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자 자리를 왕고에게서 일단 회수를 하고, 대신 왕고에게는 마저 가지고 있었던 그 또 다른 지위, 심왕의 지위를 줍니다. 그래서 아들은 고려왕이 되고 조카는 심왕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요거 계속 비극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심왕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이거 누구랑 혼인을 시킬까 하다가 몽골 공주하고 혼인을 시킵니다. 몽골 공주하고 결혼하면 심왕고, 왕고가 심왕이면서 원왕실의 부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할 만한 상대를 찾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아주 충선왕하고 가까운데요. 충선왕 비 부다시린 공주의 사이는 안 좋았어도 부인은 부인이잖아요. 이 충선왕비 부다시린 공주의 오빠의 딸, 이건 뭐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처조카예요. 처조카와 자기 조카를 결혼을 시킨 겁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나중에 충수광도 몽골 공주와 결혼을 하는데, 뒤에 해요. 하는데 몽골 황실의 본류와의 그 피의 농도가 이쪽이 더
지내요. 그 점에서도 심왕 왕고가 충수광보다 만일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충선하고 관계는 이상하죠. 쪽 아버지 쪽으로는 족하고 서조카 사위가 되고 뭐 이렇게 된 거니까 개인적으로 둘이 아주 친밀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이 고를 충선왕이 족한데 아들처럼 사랑해서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 궁중에서 길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선왕이 개인적으로 아들보다 이 조카를 좀 더 가깝게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어보지 않아서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 이후 충선왕이 하는 걸 보면 그래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고려 왕도 내줬고 심왕도 내줬으니까 무직자가 된 거 아니에요? 백수가 된 거죠. 그래도 뭔가 뭐 부를 이름이 필요하니까 원나라에서 태위라는 관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태위라고 부르거나 태위왕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원나라 수도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고려 왕에서 물러났는데 고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냐고요? 이거 없어졌냐고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다. 상왕이잖아요. 고려에서는 왕의 아버지 상왕이니까 상왕으로서 계속 고려를 통치해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는데도 아들을 제치고 자기가 계속 고려를 통치한 겁니다. 그걸 왕으로 있을 때도 그랬으니까 그때도 전지라고 했잖아요. 지를 전달해서 하는 정치, 전지 정치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측근들, 권한공, 최성지 이런 한 4-5명이 왕의 뜻을 알고 이걸 대행을 하면서 계속 권력자로 남게 됐습니다. 누가 불만을 품을까요? 당연히 왕이 된 충수광이죠. 아니, 아버지가 왜 저래? 나한테 왕위를 물려줬으면 물러나야지. 왜 왕위를 물려주고 계속 왕 노릇을 하는 거야? 충수광이 진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계속 아버지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나를 바보를 만들고 충수광의 불만이 쌓여가죠.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시한폭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고려는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하면서 원나라에 있으면서는 계속 그 권력을 향유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원나라에서 원나라의 최고 관직은 우승상이거든요. 이 우승상을 파직한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충선왕한테 우승상 한번 해보지 않을려? 뭐 이런 얘기.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선왕이 난 그렇게 맨날 출근하고 하는 거 싫어요. 뭐 나는 안 해요. 이랬다는 건데 그래서 충선왕이 거절한 그 자리에 요 다음 세대의 문제적 인물 태무대르라는 사람이 우승상이 돼요. 자, 원나라 우승상이 될 뻔했었다. 이거 하나. 또 한 가지 1313년부터 원나라에서 과거제도를 실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송나라, 금나라에까지 있었던 과거제도를 몽골족이 딱 차지한 다음에 몇 세대가 지나가니까 역시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심부름을 시켜도 잘해. 역시 관리는 과거를 통해서 뽑는 게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과거 제도를 실시하면 좋다고 건의한 사람이 바로 충선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선왕은 원나라에 나름 족적을 남긴 정치인이기도 하죠. 우승상이 될 뻔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이제 원에서 상당한 표가 나는 행적을 보였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요 2가지 사실, 될 뻔했다, 건의했다, 이것이 원나라 쪽 기록에는 전혀 안 나오고 고려 기록에만 나와서 이거 믿을까 말까, 반만 믿자, 뭐 요 정도의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 믿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 얘기를 고려 사람들이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아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다. 충선왕의 원에서의 위상이 이 정도였다. 뭐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교과서에 나오는 바로 그것, 만권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만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 10,000권이나 있는 집, 다시 얘기해서 도서관 같은 거예요. 또는 뭐 서재, 좀 작게 이야기하면 책이 많은 서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 거기서 모아놓고 요즘 말로 하면 세미나 같은 거를 한 거예요. 공부, 뭐 토론 이런 걸 하게 했기 때문에 연구소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 만권당을 어디다가 짓느냐면 어디다 지었더라? 연경에 있는 충선왕의 사저. 연경은 지금 베이징, 그 당시 원나라의 수도 대도입니다. 여기에 있던 자기 집에다가 커다란 연구소, 도서관 이런 걸 지은 거예요. 이 만권당에 대해서는 이재현과 관련되어서 기록이 남습니다. 이재현의 묘지문에 이재현이 젊을 때 만권당이라는 데 갔어요 라고 하면서 만권당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이재현의 묘지는 누가 썼냐면 목은 이색이 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충선왕이 전위하고 태위라는 관직으로 경사, 이건 원나라 서울에 있으면서 만권당을 짓고 학문을 연구한 것을 낙으로 삼았다. 공부하는 걸 재미로 삼았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걸 재미로 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지 실제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건 다소 과장 미화된 표현일 거고, 자, 그러면서 충선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원나라 서울에 있는 선비들은 다 천하에서 뽑힌 영재들이다. 그러니까 만권당을 드나드는 이 선비들은 천하의 영재들인데, 나의 신하, 그러니까 고려 신하가 여기에 없으니 이것은 나의 수치이다. 나는 고려 사람인데 이 만권당에 드나드는 여러 그 학자들 가운데 고려 사람이 없다. 이거 내 수치야. 그러면서 고려에다가 이재현, 너 이리 올라와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현이 충선왕의 부름을 받고 원나라 대도에 가는데 그 시기가 밝혀져 있어요. 1314년 1월입니다. 131401. 요거 잠깐만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이 만권당을 드나들었던 학자들의 이름을 쭉 써놔요. 요수, 연복, 원명선, 조맹부. 조맹부? 이 사람 누구죠? 북글씨, 조맹부채, 송설채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여기를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왕의 문화에서 놀았는데 만권당에서 같이 어울렸다는 거예요. 이재현도 그들과 어울리면서 학문이 진보됐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다. 이재현을 자랑하기 위해서 요 글을 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만권당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때 131401 그때 이재현의 나이가 28살이에요. 28살이면은 여기 같이 놀던 중국 학자들에 비해서는 새파랗게 젊은 나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생으로 모시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기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수, 연복, 원명선, 조맹부 이 사람들 전부 한족입니다. 한족이면 몽골에 몽골, 생목, 한인, 남인 요 네 분류에서 남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몽골 제국에서 출세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드나든 이유는 뭘까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뭐 이런 순수한 동기도 있겠지만 속내는 충선왕의 줄을 타고 조정으로 나갈 길을 좀 열어볼까. 충선왕한테 줄을 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충선왕은 그 당시 원조정의 실력자였으니까요. 되게 원나라의 실력자들은 공부하고 하는 거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 타고 활 쏘고 어려서부터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지 앉아서 책 읽고 글씨 쓰고 이거 정말 체질에 안 맞는 사람들인데 충선왕은 원나라 실력자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공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뭔가 줄을 좀 베보려고 했겠죠. 둘째, 이 사람들이 공부한 학문이 뭐냐면
그 당시 남송에서 원나라로 들어가고 있었던 성리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현이 여기에서 성리학을 배웠고 고려로 들어와서 성리학이 전파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재현이 성리학에 뭘 배웠고 어떤 책을 이 사람들에게 배웠고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 수용이라고 했을 때 정황 증거만 있는 거죠. 우리가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여왔다고 하죠? 안향. 그렇죠. 안향이 성리학을 들여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향은 성리학과 관련된 책을 쓴 게 하나도 없어요. 안향이 도대체 성리학을 어떻게 들고 들어왔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리학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뭘 갖고 온 걸까요?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안향은 늙음하게 항상 회암 선생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회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주자예요. 주자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우러러 사모했으며 이 회암 주시, 주자의 그 호를 따서 자기 호를 회헌이라고 했다. 이것 때문에 안향이 주자를 존경했다. 이것 때문에 성리학을 들여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재현이 만권당을 통해서 이 원나라의 강남 출신 학자들과 어울렸고 이렇게 되는 게 정황 증거라도 조금 더 가까운 증거가 되는 거죠. 안향이 들여왔다. 아니야. 이재현이 들여온 거야. 이건 두 갈래의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둘 다 직접적인 근거는 없어요. 아마 그랬을 것이다. 이 정도죠. 그런데 이 만권당의 이 이야기, 만권당의 존재 그 자체를 의심하는 분위기,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색이 쓴 이재현 묘지명의 내용 중에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뭐냐? 여기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수가 1313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연복은 131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다시 기억해 볼까요? 이재현이 간 게 131401, 1314년이잖아요. 그러니 이재현이 만권당에 도착하기 전에 요수와 연복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록이 실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한 세대 뒤에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을 쓴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권당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글쎄요. 이색한테 이재현은 자기를 장원으로, 과거에서 장원으로 뽑아준 좌주거든요. 산 시기도 겹쳐요. 그러니까 이색이 이재현을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없던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서 썼을까요? 또는 이재현이 없던 얘기를 만들어서 이색에게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적어 보여요. 그래서 요수, 연복 두 사람이 만권당에 있었다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평소 충선왕의 문화에 있었다. 다시 얘기해서 충선왕 집에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만권당의 존재를 굳이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권당 이 정도고요. 충선왕이 성리학에 관심이 있었을까? 또 이걸 보여주는 사료가 있어요. 이건 직접 이재현이 쓴 글입니다. 국어 시간에 혹시 여공패설 이런 책 이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을 역사책처럼 딱딱하게 쓰지를 않고 이야기식으로 풀어 쓴 책이 여공패설입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재현이 충선왕과 직접 대화를 한 거예요. 충선왕이 내게 묻기를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문물이 중화와 같다. 중화. 이건 뭐 이제 중국이죠. 중국 정도의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지금 학자들은 왕의 말이니까 아마 스님을 쫓아서 이렇게는 안 하고 중을 쫓아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무튼 요 번역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을 쫓아서 문장이나 익히고 있다. 왜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장이나 익히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요새 자꾸 자질구레하게 문장만 다듬는 사람이 많고 경전에 밝은 사람, 또 선비답게 스스로 덕행을 닦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꾸 적어지는데 이거 왜 그러냐라고 이재현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현이 이렇게 물으셔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라고 한 걸 쭉 여공패설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대답이 이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초창기에 어쩌고저쩌고 너무 일을 훌륭하게 잘하셔가지고 특히 학교를 많이 세우고 인재를 교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조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과 같다고 하는 것이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문신들이 다 죽거나 어떻게 산 사람들도 다 깊은 산중에 도망가서 가사를 입고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전통이 깊은 산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건 안 됐건 어쨌거나 전부 깊은 산속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다 숨어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학문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깊은 산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찾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왕께서 보시기에 전부 중을 쫓아가서 공부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학교를 넓히고 교육을 일으키신다면 누가 진정한 유학자를 배반하고 중을 쫓아다닐 것이며 실질적인 학문을 버리고 문장만 익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경명행수지사. 경명행수지사는 경전에 밝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 초창기에 이상적인 성리학자의 모습이에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구제할 또는 세상을 경영할 뜻을 품는 사람. 그냥 문장 다듬고 자꾸 해석하고 이거는 작은 공부고 그거보다는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 다시 얘기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경명행수지사 성리학자. 이재현과 충선왕이 성리학자를 키울 필요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성리학이 정말 수용되는 것이로구나. 그 단서를, 작은 단서를 여기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경명행수지사의 반대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조충전각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충은 벌레 충자인데 조는 이 부리라는 뜻이에요. 부리로 벌레를 쪼아먹는다 이게 아니고 충자체라고 하는 글자체가 있습니다. 이걸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서체에 맞는 글씨를 쓸까? 또 한 가지는 전각, 이거는 전서, 도장 글씨잖아요. 이걸 새기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책의 본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 왜 이런 글자가 들어갔지? 이걸 따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지 않는 해가 없죠. 1320년에 충선왕이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원나라에 머문 지 7년 만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충선왕의 권력의 원천이었던 한자 묘호로 인종인데요. 이 인종이 죽습니다. 이러면서 원나라 정치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문제는 인종인데요. 이 인종이 형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자, 시계를 돌려서 앞으로 가볼까요? 성종 테무르칸이 죽고 내전이 일어났을 때 카이샨
아유르바루아다 형제가 승리를 하고 카이샨이 황제가 돼요. 그런데 이 두 형제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카이샨이 먼저 칸이 된다. 그 다음은 카이샨의 아들이 아니라 동생 아유르바루아다에게로 간다. 왜냐하면 이 내전에서 승리할 때 카이샨보다 아유르바루아다의 공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 형이 그걸 인정해서 동생에게 그 후계를 넘긴다는 거예요. 대신 그 다음 아유르바루아다 다음은 누가 칸이 되느냐? 카이샨의 아들이 칸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카이샨이 죽고 아유르바루아다가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형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요 둘을 밀어내고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황태자 책봉을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거 아닌데 해가지고 이 카이샨칸 무종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처벌받을 구실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아유르바루아다가 자기 아들에게 요 자리를 물려줍니다. 시데발라라고 하는 아들, 한자식 묘호로는 영종이라고 하는데 영종이 즉위한 거예요. 약속 위반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있겠죠. 이거 약속 어긴 거야 라고 가장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이샨 아유르바루아다 형제의 어머니예요. 그때까지 살아있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태왕태후가 돼 있죠. 태왕태후가 이거 아니야. 게다가 이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된 시데발라가 할머니죠. 할머니의 말을 안 들어요. 이거 내가 칸이 됐는데 왜 할머니가 나서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데발라 칸이 딱 즉위를 할 때 할머니 다기태우가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아이를 키웠다니. 후회도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욕심을 냈어요. 할머니가 이 손자를 폐위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합니다. 당연히 후폭풍을 받게 되겠죠. 이러면서 다기태우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상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잃게 돼요. 그런데 이 다기태우의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들어갔냐면 충선왕이 거절해서 그 우승상이 됐던 바로 그 사람 테무데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이 다기의 공백을 메워줍니다. 이래서 다기와 테무데르가 연합을 해서 손을 잡고 황제와 대결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황제가 되긴 했는데 이런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정당성 부족, 약속 어기고 된 거야. 사실은 저기가 있는 쟤들이 칸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이 시데발라 칸의 권력이 온전치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편에 시데발라 칸 영종이 있고 한편에 다기태우와 테무데르라는 권신이 있고 두 진영으로 딱 나뉘어서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충선왕의 입장이 어려워지죠. 아유르바루아다의 참 편이었는데 그 세력이 둘로 쪼개진 거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자, 이 대목에서 지금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두 편으로 갈려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냐면 영종 편입니다. 저는 사료를 읽으면 영종 편이라고 봐야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 편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사료가 없다는 겁니다. 다 부분적이고 간접적이에요. 뭔가 직접적으로 충선왕이 영종과 한 편이 되었다 또는 다기 테무데르와 한 편이 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사료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도 전부 정황 증거 가지고 하는 주장들이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른 설명도 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영종편에 있다고 보고 설명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종편에 있으면서 막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 시점이 되면 충선왕은 세우가 됩니다. 인종이 살아있을 때는 그때는 권력자이고 뭐 다 그럴 수 있지만
인종이 죽은 다음에 둘이 막 싸울 때가 되면 충선왕한테 있는 게 뭐죠? 전 황제의 총애를 받던 사람, 이 정도예요. 자기가 무슨 원나라 조정 안에 자기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고래 싸움 사이에 놓여진 새우가 돼버립니다. 둘이 싸우면서 충선왕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요. 시데발락한이 즉위한 그해 6월 달에 충선왕이 대도를 떠나서 남쪽으로 여행을 내려갑니다. 저쪽 남경, 소주, 이 근방에 진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금산사라고 하는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 절로 충선왕이 내려가요. 이건 거의 도망을 간 것 같아요. 여기다가는 내가 온전치 못할 거야.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금산사에 갔을 때 황제가 영종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급히 와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 올라가는데 막 재촉을 해가면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이 터졌다. 안 그래도 불안불안했는데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해가지고 이제 거의 잡혀가다시피 대도로 가는데 그때 충선왕을 시종하던 사람들, 대개 고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부 도망가거나 숨거나 이제 충선왕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달에 거기에서 붙잡혀서 9월 달에 대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종이 고려로 보내라. 이건 사실은 추방이에요. 쫓아내라. 고려로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충선왕이 난 싫어요. 버텨요. 나 가기 싫어요. 버텨서 거기서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형부에 하옥이 됩니다. 이때 고려로 왔으면 그래도 그럼 고려까지 쫓아와서 붙잡아 갔을 거예요. 형부에 하옥이 되고 조금 있다가 머리를 깎여요. 스님을 만든 겁니다. 스님을 만든 다음에 석불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보내요. 시데발락한이 시킨 일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려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영종하고 다기태우, 태무데르 쪽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돼서 상대방을 막 죽이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충선왕은 머리를 깎아서 스님을 만든 다음에 절로 보낸다? 이거는 어느 한쪽이 공격을 했을 때 다른 한쪽이 보호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토번, 티벳입니다. 티벳의 살사결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요. 유배 보낼 때 그 명분은 뭐냐면 거기 가서 불경 공부를 좀 해라. 불경 공부나 좀 해. 이러면서 시데발락한이 거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시데발락한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충선왕도 불교 신자였거든요. 닭이 태무데르 쪽에서 공격을 하고 영종 쪽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번 살사결이라고 하는데요. 부탄, 네팔 바로 위. 여기 지금 지명으로는요. 중국 티벳 자치구 서남부에 있는 사기야현이라고 하는 데고요. 대도가 지금 베이징이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기록으로는 15,000리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북경 베이징부터 여기까지 3,849km입니다. 그러니까 만리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뱅뱅 돌아갔을 테니까 15,000리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이 정도 가야 유배 좀 갔구나 이러는 거죠. 충선왕이 몰락한 겁니다. 충선왕이 몰락했다 하니까 이제 충선왕이 힘 있을 때는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대들기 시작해요. 뭐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때 가장 세게 대든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 임바얀투구스, 임백안 독보사. 성이 임씨고 몽골 이름이 바얀투구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 원래 고려 사람입니다. 고려 사람이고 고려에 살 때는 간호예요. 노비였어요. 간호였다가 스스로 거세해서 환관이 되고 원나라로 보내집니다. 원나라 환관이 된 거예요. 원간섭기에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환관으로 출세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임바이안 투구스를 비롯해서 이대순, 방신우 이런 사람들은 제법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선왕이 보교했을 때 원나라 황궁에서 일하는 고려인 환관들의 가치를 충선왕은 알아봤어요. 저자들을 활용하면 내가 원나라에서 정치 활동을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전부 봉군, 무슨 군이라고 하는 책봉호를 내려줄 정도로 우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임바얀 투구스도 충선왕에게 협조를 해요. 이때는 당연히 임바얀 투구스가 충선왕한테 뭔가 충성을 하는 이런 관계였겠죠? 그런데 이 임바얀 투구스에 대한 인물평이 이렇습니다. 아첨을 잘하고 음흉했다. 대개 이제 환관을 묘사할 때는 이렇게 묘사를 해요. 실제로 그랬는지는 글쎄요. 이건 좀 기록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죠. 문제는 이 사람이 원나라의 환관으로 권력을 얻게 되니까 고려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고려에서 백성들의 토지를 뺏고 노비를 뺏고 이러면서 재산을 증식을 했는데 이게 충선왕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충선왕이 임바얀 투구스를 처벌합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이 틈이 벌어져요. 글쎄 틈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이 임바얀 투구스가 앙심을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기록입니다. 고려사에 나와 있는 기록. 임바얀 투구스가 충선왕에게 무례하게 굴었으므로 이건 뭘 믿고 그랬을까요? 충선왕한테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충선왕이 자기가 직접 처벌은 못하고 왜냐하면 원나라의 환관이니까 황태후에게 요청해서 장을 쳤다. 매를 쳤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절차죠. 그리고 또 이 황태후의 명으로 뺏은 토지와 노비를 몰수해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했다. 그러니까 임바얀 투구스가 충선왕한테 더 원한이 깊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유르바루아다 칸이 죽고 영종 시데발라가 즉위를 하니까 이 풍향을 가장 먼저 알았던 환관 임바얀 투구스가 이제 충선왕이 힘이 없어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시작합니다. 테무데루 편에 서요. 누구냐면 테무데루의 아들 바르기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충선왕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종 충선왕, 테무데르 임바얀 투구스 이렇게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종은 사신을 파견해서 임바얀 투구스에게 전민, 토지와 노비를 돌려주고 왕을 토번으로 유배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마치 영종이 임바얀 투구스 편에 서서 충선왕을 처벌한 것처럼 표현이 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충선왕을 유배보낸 건 영종이에요. 황제명으로 유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록은 영종이 충선왕을 티베트로 유배보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고려에 있는 임바얀 투구스의 재산을 돌려주게 한 것도 황제의 명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주어가 영종이 되는 거죠. 영종이 누구의 편을 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문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임바얀 투구스의 이 모함이 그치질 않으므로 충선왕이 화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겠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는걸? 그래서 바이주라고 하는 승상이 이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 바이주는 영종이 자기 편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인 젊은 승상이에요. 20대 초의 젊은 사람이었는데 집안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 칭기스칸의 부하 중에 사걸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람이 아주 대단한 부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칼리거든요. 이 무칼리의 후손이 바이주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이주를 20살 간 넘은 나이에 스카웃을 해서 바이주는 영종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바이주가 충선왕을 구해줬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임바얀 투구스가 테무데르 편을 통해서 충선왕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영종 편에 서 있었던 바이주가 그것만은 막고 토번으로 유배시키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이 사료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임바얀 투구스의 도전 하나가 있어요.
임바얀 투구수의 입에서 나온 모함이 충선왕을 찔렀고 그것이 토번까지 유배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모함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도전은 놀랍게도 아들 충수광입니다. 충수광이 20살 때 왕이 됐는데 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측근 정치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내가 직접 정치를 해볼 거야 라고 시도를 했다가 완전히 묵사발이 되는 일이 한번 있었어요. 불만이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온 나라에서 아버지가 실각한 거예요. 인종이 죽고 아버지가 힘을 잃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힘을 잃었네? 지켜봤겠죠? 유배까지 가네? 이거는 이제 아버지는 끝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그 측근 신하들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충선왕도 충렬왕을 그렇게 밀어냈었잖아요. 충수광도 충선왕 세력을 그렇게 밀어냈어요. 그러다가 1321년 충선왕이 유배간 게 1320년 12월인데 그 다음에 4월 달에 충수광도 원으로 소환이 됩니다. 이거는 소환이에요. 충수광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아마 영종 쪽에서 충수광을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충수광이 원나라에 가서 어디에 머무느냐? 임바얀 투구수 집에 머뭅니다. 이거는 충수광과 임바얀 투구수가 충선왕에게 반대한다는 점에서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충선왕에게 반대한다. 충선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둘이 손을 합친 거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원에서는 닭이 테무데르 쪽과 연결이 돼 있다. 제가 그은 선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충선왕 쪽에서도 가만히 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몸은 저 멀리까지 유배돼 있었지만 아마 이 소식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누구예요? 이 충선왕의 측근들. 왕은 멀리 가 있지만 왕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누구를 앞세우느냐면 바로 그 조카, 심왕, 왕고를 앞세웁니다. 자, 이 왕고가 영종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영종, 충선왕, 심왕 한 편이 생기고 다기태우, 테무데르, 충수광 한 편이 생기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래서 이제 둘이 싸우는데 시간이 갈수록 영종 쪽이 우세해져요. 다기태우하고 테무데르는 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우연하게도 차례로 세상을 떠나요. 테무데르가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다기태우도 세상을 떠나고 이러면서 이 세력이 확 약화가 됩니다. 다기태우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1323년 2월인데 이 죽음과 거의 동시에 바이주가 저 멀리 있는 충선왕을 좀 가까이로 옮겨야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고 이걸 받아들여서 충선왕이 유배지를 옮기게 됩니다. 도스마라고 한 곳으로 옮기는데 저쪽 티베트의 사갸에서 도스마까지 거의 베이징까지의 반 정도가 되는 이 지점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것도 고속도로로 1600km 정도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왕 쪽이 좀 더 힘을 내요. 이거 잘하면 더 밀어붙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참에 고려 국왕을 교체하자. 저 충선왕하고 대결하는 충수광을 완전히 몰아내고 심왕, 이 고를 고려 국왕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왕 옹립 운동이라고 하는데 바람부터 잡아요. 갑자기 채하중이라는 사람이 원에 있다가 고려에 와서 지금 원나라에서 심왕을 고려 왕으로 삼기로 했어.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1년 뒤에 백관들의 서명을 받아요. 심왕 왕고를 고려왕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원에 청원하는 서명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에 가서 왕고를 고려 국왕으로 삼아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상 밖으로 원에서 안 돼. 영종조차도 그거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전에 충선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고려 국왕과 심왕을 겸하는 문제.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역시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심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좀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나 끝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강경파들이 이제 끝까지 남아서 뭔가 좀 옳지 않은 일, 안 될 일을 꾸미게 되는데 이때도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충선왕 세력이면서 심왕을 옹립하려고 했던 사람 가운데 일부, 대표적으로 유청신이라는 사람과 오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참에 고려를 없애고 고려를 행성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원의 한 지방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러면 고려 국왕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심왕이 이 새로 생기는 행성의 책임자가 되면은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시대발락한 영종이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인걸? 그래서 이게 진척이 돼요. 그런데 영종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거는 좀 곤란하다. 이제 원나라 관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한 건 곤란하다는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행성을 설치하는 데 반대한 이유는 그거 전에 세조가 약속한 것과 다릅니다라는 거였어요. 세조 구제에 어긋납니다. 이게 왜 먹혀 들어가느냐면 영종이 내가 앞으로 새로운 정치를 할 거야 해서 영종 신정이라고 하는 걸 표방하는데 이 영종 신정의 방향이 옛날 쿠빌라이 세조의 정치를 회복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원나라 안의 정치는 세조의 정치를 회복하면서 고려에 대해서는 그걸 어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당시 원나라에서 이 행성 만들기에 반대한 사람들의 논리였고 고려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이거 되면 고려가 없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막을까 하는데 그때 이재현이 원나라에 글을 올린 게 지금 남아있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지금 황제가 세조의 정치를 회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일에만 세조의 그 약속을 본받지 않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이재현이 이 입성을 하자고 하는 행성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의 논리적인 허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종이 그거 안 되겠네 해서 정말 그 위기 속에서 고려를 없애자는 얘기를 중단을 시킵니다. 저 멀리 있던 충선왕은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충선왕은 제가 볼 때는 심왕 옹립까지는 찬성을 한 것 같아요. 권한공이나 최홍철이나 이 충선왕의 핵심 측근이 심왕 옹립운동을 벌인 것은 충선왕의 의중을 아마 알고 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고려를 없애고 행성을 만들자고 하는 이거는 반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홍철, 권한공 같은 사람이 여기에는 안 낀 거죠. 그러니까 충선왕은 여기까지. 여기서 더 나가는 사람들은 충선왕은 나로서도 모른다 또는 저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던 원나라 내부의 권력 투쟁은 아주 예상 밖의 결론으로 끝이 나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결론입니다. 태무대로 죽고 다기태우 죽고 영종이 이제 승리를 하려는 것 같았는데 태무대르의 자녀 세력이 끝까지 버티는 상황. 요게 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영종이 여름을 저쪽 상도에서 보내고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대도로 오는, 원래 몽골 칸들이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선선한 북쪽 상도에 가서 지내고 겨울이 되면은 그보다는 남쪽에 있는 대도로 오고 이렇게 되는데 8월 달에 상도 생활을 마무리하고 대도로 옮겨오는 그 길에서 남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암살당합니다. 몽골 제국의 칸이 암살당한 건 이것이 최초 사례예요. 바이주도 이때 살해당합니다. 영종 바이주가 한꺼번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걸 일으킨 사람은 태씨라고 하는 태무대르의 후계자였어요. 태씨가 정변을 일으켜서
칸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누구를 황제로 올렸냐면 예순테무르. 예순테무르는 카말라의 아들이고 충선왕의 처남입니다. 충선왕하고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순테무르는 곧 태실을 죽여요. 그러니까 정변을 일으켜서 자기를 옹립한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세조 정치의 회복을 표방합니다. 그러니까 영종의 정치를 계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면서 제자리 찾기가 시작이 됩니다. 충선왕이 대도로 소환이 돼요. 그리고 원에 억류되어 있었던 충수광도 귀국을 합니다. 다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충선왕이 1324년 11월 달에 대도에 도착하는데 이때 나이가 50살이에요. 고려로 돌아오고 싶었을 텐데 고려로 돌아오지 못하고 다음에 대도 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고려로 돌아오지 못한 것은 충수광 때문이었을 거예요. 충수광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것을 아마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때는 충선왕도 유배에서 풀리긴 했지만 권력이 회복된 건 아니니까 그야말로 뒷방 늙은이가 돼 있었겠죠. 돌아오고 싶은 고려에 오지 못하고 원에서 죽어요. 다만 능은 고려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고려에 겨우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래서 충선왕 51년 생이 끝나게 되는데요. 충선왕은 아주 빛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죠. 하지만 그 빛의 그림자가 빛만큼 어두워요. 불개 토풍이라고 하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려 국가의 유지는 뭘 가지고 하는 거지? 충선왕은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언제까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충선왕이 권력을 잃었을 때 그렇다면 고려 국가의 유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청신이나 오잠에 의해서 고려 없애고 원의 행성으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과제를 남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원의 정치에 깊숙이 들어가는 선례를 남깁니다. 충렬왕은 이걸 안 하려고 애썼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원나라 정치에 나는 개입 안 하고 그럼으로써 원나라 정치가 고려에 개입한 것도 최소화하고 거리두기, 이게 충렬왕의 노선이었다면 충선왕은 깊숙이 개입해서 힘을 갖고 이걸 가지고 원나라의 간섭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이후 원의 정치가 안정을 되찾지 못합니다. 기왕후 편에서 한번 설명을 했죠. 그 혼란한 원나라의 정치가 그대로 고려에 영향을 미쳐옵니다. 그 영향으로 나타난 현상이 충수광과 충혜왕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왕위에 올랐다 쫓겨났다 또 올랐다, 이걸 반복한 거예요. 방파제가 없어지면서 파도가 고려로 그대로 밀려 들어온 겁니다. 충선왕의 그림자죠. 지금 생각해보면 충선왕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볼 땐 충선왕에게 역사의식이 결핍했다. 지금 가능한 것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가? 긴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 충선왕이 역사 공부를 안 했냐고요? 했어요. 10대에 읽은 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쿠빌라이 칸이 외할아버지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통감을 읽고 있습니다. 자칫 통감 읽었잖아요. 역사 공부를 했는데 정작 자기가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내가 지금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한 거죠. 어떤 역사를 만들어야 할까? 이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가능하면 언제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거죠. 충선왕의 오만이 낳은 나쁜 결과였다. 이 정도면 아주 멋진 결론이 아닌가요?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